아들이었어요. 제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 말이에요. 도장 하나 찍었을 뿐인데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저는 거지에서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저는 시립복지주택 302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오래된 커튼 한 장뿐이지만 이 공간이 제겐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면 은행잎이 노랗게 흔들리고 멀리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면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십니다. 김이 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는 혼자라도 괜찮아요. 혼자지만 평화롭고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깨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한데 제 하루는 멈춘 듯 흘러갑니다. 복지관 스피커에서 점심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오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박 여사님,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직원의 상냥한 말에 미소로 답하지만 그 미역국 향이 코끝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건 제가 가족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던 날의 냄새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번 혼자 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조용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햇살이 하얗게 바닥을 덮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밟으며 걸을 때면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구나. 지나온 세월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 빛속에서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그 평온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통보서. 그 안엔 제 이름과 붉은 도장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건 제 아들이 제게 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랑 따로 사셔야 돼요. 그 말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둘로 나눌 줄은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그날의 공기와 냄새를 떠올립니다. 바람의 방향은 그때와 다르지만 그 바람 속엔 아직도 그날의 불안한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3년 전 봄,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내려갈게요. 할 말이 좀 있어요. 그 목소리엔 반가움보다 이상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느꼈습니다. 그 자신감이 불안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요. 그날을 위해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멸치볶음.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을 다시 만들며 설렜습니다. 이젠 성공했겠지. 이 고생한 보람이 있겠지.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새 정장 차림, 반짝이는 시계. 그 옆에는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잘 돼서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됐네. 엄마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된장찌개보다 파스타가 유행이에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다르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식탁 위엔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지만 공기 속엔 이상한 냉기가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식사 내내 휴대폰을 받고 며느리는 그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어긋나 있었다는 걸요.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좀 더 필요해요.
아빠 명의로 된 집을 잠깐 제 이름으로 옮기면 대출이 가능하대요. 젓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괜찮을까? 괜찮아요, 엄마. 서류상으로만 그래요. 엄마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첫 번째 실수였죠.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부탁하더라. 잠깐 명의만 바꾼대. 남편은 신문을 덮고 말했습니다. 그놈 말 믿지 마. 사업이 아니라 허세야. 아니야, 우리 아들이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늘 아들 편이구나. 그래, 나는 엄마니까. 그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설득 좀 해주세요. 아빠는 너무 고집세요. 그래도 그 집은 아빠 이름으로 돼 있잖아. 잠깐이라니까요. 세금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는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손가락 끝에 묻어났습니다. 그 색이 유난히 선명해서 불길했습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그 도장이 제 삶의 종지부가 될 줄은요.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도장 찍었지? 그럼 뭐 어때? 아들이잖아. 그놈은 너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이제 그놈이랑 살아봐라. 그 말이 현관문 닫히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매일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냄비 소리만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집안일 그냥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이제 제가 해야죠.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엔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손님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 향초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그 향은 제가 좋아하던 냄새가 아니라 며느리가 새로 바꾼 향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집안 공기를 채우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미소 뒤에 숨어 있던 그림자가 제 인생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도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아들은 거실에서 신문 대신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밥 식는다.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 한마디에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단지 함께 밥 먹고 싶었을 뿐인데 요즘은 그것조차 부담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퇴근하면 설거지 해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해. 어머님은 이제 쉬셔야죠.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부드러워도 그 안엔 이상하게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만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손주 등원은 제가 맡을게요. 내가 하면 더 편할 텐데. 괜찮아요. 이제 은호도 컸어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제 역할이 하나씩 지워지는 침묵의 선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너희 둘 나 때문에 불편하니? 아니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전 같지가 않아서. 엄마가 예민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젠 예민하단 말 한마디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 불을 끄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직 TV 보고 있어요. 아, 미안해. 괜찮아요. 근데 다음엔 끄시기 전에 물어봐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끝엔 알 수 없는 권위의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라는 걸요. 밤이 되면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에 담긴 달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그 조심스러움이 어느새 제 인생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관리비는 다음 달부터 제가 낼게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내가 낼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 그 파문은 점점 커져서 결국 분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사소한 배려가 내 삶을 밀어내는 신호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더운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습기가 가득했고 부엌에선 된장국이 끓어넘치며 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속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바지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류 하나만 더 도장 찍으면 돼요. 서류? 지난번 그건 예비 계약이었고 이번 게 본계약이에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려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이번에도 도장을 찍으라는 거구나. 그게 뭔데? 은행 대출 관련이에요. 엄마 이름만 잠깐 들어가요. 그럼 내가 빚을 떠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이름이 있으면 신용이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초조함이 제 모성애를 자극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지만 그건 마지막이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때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찍어주세요. 현수 씨 일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믿으세요. 가족끼리 무슨 문제 있겠어요?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이상한 강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손가락 끝을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제 이름을 찍었습니다. 박순애. 그 이름이 잉크 속에 묻히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됐지? 역시 우리 엄마. 아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그건 아들의 미소가 아니라 이익을 계산하는 타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엔 향초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 속 분노와 닮아 있었습니다. 현수야. 그 이름을 부르자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니?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통화 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응, 이제 그 집도 내 거야. 드디어 끝났어. 그 한마디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실루엣이 낯선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수야. 그가 놀라며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까부터. 이건 오해예요. 진짜. 거짓말하지 마라.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단했습니다. 이게 그거지? 내가 나를 속이던 서류. 엄마, 다 엄마 위해서 한 거예요. 이젠 그 말
듣기만 해도 더럽게 느껴진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이미 다 제 이름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가져라. 나는 내 이름을 되찾을 테니까. 엄마, 왜 그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건 내가 만든 거야. 그의 손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 엄마는 죽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딱, 딱, 딱 울렸습니다. 그날 밤 서랍 속에 도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남편이 남긴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기다릴 시간은 끝났어요. 창밖에서는 천둥이 먹고 바람이 꺼진 향초를 스쳤습니다. 연기가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그날 불은 꺼졌지만 제 마음은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이 딱, 딱 울리는 소리, 창문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의 울림까지 모든 게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숨이 아니라 텅 빈 공기를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순애님 맞으시죠? 저희는 은행 부동산 대출팀입니다. 은행이요? 네. 담보로 잡힌 주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담보요? 그 짧은 단어 하나가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김현수 씨 명의로 되어 있고 서명인 박순애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숨이 막혔습니다. 내 이름, 내 도장. 그 도장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엔 스캔된 계약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아래엔 낯선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이전 및 법적 효력의 전면 동의함. 그건 제가 본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은 제 손이 아닌 누군가의 손이 써넣은 거였어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글씨가 번져 보였고 눈앞에서 모든 게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 속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위엔 그가 떠나던 날 남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그 문장을 다시 읽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딱 하고 뭔가가 맞물렸습니다. 그래요. 진실은 이미 와 있었어요. 내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죠. 새벽 2시 저는 불을 켰습니다. 향초의 불빛이 책상 위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서 아들이 남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공증 확인서, 명예 이전 동의서 모두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낡은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공증 수수료 입금자 김현수.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산이었네요. 이른 아침 복지관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제 서류를 훑어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명의 이전이 아닙니다. 매매로 위장된 사기 계약이에요. 사기요? 네.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높아요.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시작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진실을 바로 세우고 싶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피해자가 아니구나.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소송 내셨어요? 그래. 엄마, 진짜 그럴 거예요? 우리 다 망해요. 그럼 망하렴. 그 말이 제 입에서 너무도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그럴 의도 아니었어요. 의도가 뭐가 중요하니?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엄마, 그 말, 이제 그만하자. 넌 더 이상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민사소송 접수 확인서. 그 하얀 종이를 손에 쥐니 마치 제 이름이 다시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종이를 스쳤고 그 종이가 햇살에 비치며 반짝였습니다. 그때 향초의 불이 꺼졌습니다.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며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억울함이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됐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제 증언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편지 끝에 묻은 잉크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향이 쑥처럼 은은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실은 결국 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절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새로 만드는 불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침묵이 제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고 며느리는 향초를 피우며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가리려던 것이 무엇인지, 그 미소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요. 이제 그들이 모르는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아침 일찍 복지관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상대방 통장 내역 조회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결심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이건 제 이름을 되찾는 일일 뿐이에요. 며칠 후 법원에서 송달장이 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뭐가? 소송이요. 진짜 미쳤어요? 미쳤을지도 모르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다 끝이에요. 그래. 끝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했어요? 너는 내가 뭘 한지도 모르는구나. 돈이잖아요. 그까짓 돈 때문에 왜 이래요?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야. 그건 내 인생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현수 씨도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라니?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잘 못해요. 그건 불면증이지. 반성이 아니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표정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향초를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르듯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가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 아들, 어린 시절의 미소들. 사진 속 우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건 오래된 착각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뜯어내다가 결혼식 사진만 남겼습니다. 그 사진은 찢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차례야. 다음 날 은행 계좌에 남은 잔액을 전부 이체했습니다. 수신인 법무법인. 이체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 소송비. 버스 창가에 앉아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엔 흰빛이 늘었지만 그 눈은 다시 제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사업장이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제 표정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통쾌함보다 앞선 것은 이제야 균형이 맞춰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현수 씨가 집을 나갔어요.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젠 그 아이 인생이야.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애님 맞으시죠? 아드님이 자진 출두하셨습니다. 그래요. 진술 확인을 위해 출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을 겁니다. 출석 당일 경찰서 복도는 냉기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찰칵하는 문 잠금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췄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 굳은 입술. 그는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 말 하지 말라 했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아주 미세한 미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 순간 저는 그를 더 이상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하지도 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으로 떠나야 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 위를 덮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끝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 속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 도장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화분 속 흙에 묻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흙에 스며들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분노도 함께 묻혔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향초는 더 이상 켜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빛 없이도 방이 밝았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집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빈 벽, 닫힌 서랍, 그리고 향초가 타던 자리엔 그 으름 자국만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쉬자. 며칠 뒤 시청 복지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복지주택 입주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은 작지만 햇살이 참 좋아요. 아주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햇살이 좋다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되긴 처음이었습니다. 짐이라곤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찻잔 하나, 그리고 남편의 편지 한 통.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이사날 아침,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트럭 위에 앉아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간판, 나무, 버스 정류장,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뒤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지주택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창문은 크고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바닥을 덮고 먼지가 그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그 먼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공간이구나. 그날 저녁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벚나무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찻잔엔 오래전 생긴 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 속으로 햇살이 스며들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상처를 껴안은 빛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 나갔습니다. 젊은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게 제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 한 줄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사가 제 글을 읽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단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이제야 부드러워졌어요. 그 대답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노을이 참 예쁘네요. 이젠 슬픈 색이 아니에요. 주머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 위로 노을빛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실은 왔고 저는 이제 괜찮아요. 며칠 뒤 복지관 게시판에 공고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시니어 자원봉사단 모집. 그 종이를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차례지. 신청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의 어둠 속에 제 작은 경험이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꽃잎 하나가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살짝 손으로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다시 피는 일이구나.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새 일기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새 인생 1일차.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불을 껐습니다. 창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찻잔 금 위를 스쳤습니다. 그 금이 반짝이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요즘 저는 새벽에 자주 깹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묘하게 안심이 됩니다. 예전엔 그 새벽이 외로웠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책상 위엔 늘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페이지 구석엔 커피 자국이 있고 펜 끝에는 마르지 않은 잉크가 묻어 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전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김현수,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저는 지금 사회봉사 중이에요. 새벽마다 길을 쓸어요. 거리에 먼지를 쓸다 보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내가 더럽힌 건 돈이 아니라 엄마의 믿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엄마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살아계세요. 그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벌이에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편지 위를 스쳤습니다. 그 종이에서 은은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눈물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래, 살아있으면 됐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벌은 충분해요. 남편의 편지가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이젠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으니 바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순애야, 잘했어. 그 목소리들은 멀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향초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아무 향도 없는 초였습니다. 불을 붙이자 투명한 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현수야,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건 너무 큰 단어라. 내 입으로는 쉽게 꺼낼 수 없거든.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 미움은 나를 묶고 너를 가두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에서 벗어나. 각자 자기 몫의 길을 걷자. 사랑한다는 말 대신 평안하라는 말을 남긴다. 편지를 접어 유리병 안에 넣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하늘로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병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요. 그날 밤 복지주택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모든 걸 잃었는데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요.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삶이 다시 흘러간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햇살로 눈을 뜨고 낮엔 글을 쓰고 저녁엔 달을 봅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달빛이 천장을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습니다. 믿음은 때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용서는 나를 다시 세웁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가 아니라 평화여야 합니다.